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 누워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산책들 잘 하셨습니까? 네! 예. 얼굴들이 진짜 밝으시고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진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진짜 젊은 여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토요 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0,000 시대가 넘었어요. 국민 5천만에 $30,000.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은 아직도 $10,000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000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30,000 정도 소득이 되면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 그 비근한 예로 $30,000가 넘어서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 은퇴를 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와요. 1년 내지 2년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대개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대개 신부님 저 1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2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런 게 뭐가 뭔지를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 $30,000 시대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애육원이라고 그래요. 애육원. 근데 애육원에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4계절 옷 사입으라고 또 20만 원씩 15만 원인가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외출도 돼요. 핸드폰도 다 쓸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줘요. 과외도 해줘요. 영어 수학은 과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웬만하면은 많이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지원금이 많아요. 또 이제 65세 넘는 분들도 지난 4월 달부터 하위 30% 30만 원씩 나오고, 조금 있으면 대부분이 다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토요 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던가 아니면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자신들이, 이게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거꾸로 지도가 나와요. 자기네들 밑에 안 있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지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이 중화 사상으로 해갖고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여진족, 말괄족, 돌궐족, 몽골족, 이걸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 베트남 이쪽도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중국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문명 발생지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거 우리 성서하고 직접 연관된,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이 우르 사람이야. 우르 사람. 티그리스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나일강이, 이것도 성서하고 직접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인도 겐지강, 인더스강, 이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리고 이 황하, 여기 히말라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황하강이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우리는 한 강, 대개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데 이 황하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같이 보이기도 해서 이 하자를 쓰는 거예요. 바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황하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중국은 역사 안에서 참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뤘습니다. 우선 뭐 천황, 지황, 인황, 그 다음에 오제,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순임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들어. 그 오제의 끝에 요순임금이 나와요. 요순임금 끝에 또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 나와요. 주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강태공하고 무왕이에요. 이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기원전 여기 정확하게는 1046년부터 256년, 900년 동안, 여긴 또 서주, 동주가 있어요. 서주 기간이 있다가 다시 동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동주로 옮겨갈 때 항상 우리나라 압록강하고 연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항상,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진시황, 뭐 주나라 때부터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이 모든 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압록강. 여러분들 안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 겨우 9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부터 부산이 400km인데.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고속철이 생기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근데 우리는 중국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쨌든 주나라는 한 500년경부터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었죠? 춘추 전국시대. 이건 사실 춘추 전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백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백가는 뭐냐면 공자, 맹자, 농자, 뭐 한비자, 뭐 순자,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법가, 이 100가지의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 백가야. 근데 사실은 이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통일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온갖 춘추 전국시대 제자 100가지 이론이 있으니 말이 100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분서갱유라는 거래요. 싹 태워버려. 공자 책이든 공자 논어 뭐 맹자 뭐 이런 거 싹 다 불태워버려. 뭐만 딱 남겨놓느냐면 농사 짓는 서적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량 치수도 똑같이 만들고 법도 하나로 이 제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군 뭐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문제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방궁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진시황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이놈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 몽골까지 침략을 못하게 만리장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 저기 뭐야 만리장성 쌓는데 사람 시체 하나씩 싸갖고 쌓아올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죽는 거 묘 만들어 놓는다고 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진시황이 수도로 삼았고 묘로 삼았던 데가 시안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병마용이라고 지하에 그 뭐 한 3,000명, 4,000명 그 전부 다 지하에 자기를 죽은 자기를 호의를 한다고. 그 병마용. 근데 그 병사들 얼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진시황 묘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예,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병마용도 그러니 그 많은 걸 하니 백성들이 허덕이겠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묘 만드는 사람은 다 죽였대잖아요. 그 위치 아는 데를 모르게 한다고 싹 다 죽였대잖아요. 이거를 누가 반대하냐면 큰아들이 반대를 해요.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 그래갖고 아들을 만리장성 쌓는데 내보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버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유명한 진시황 얘기는 불로초. 그렇죠? 3,000명의 동자를 뽑아갖고 불로초 구하라고 저쪽에 내려가면은 먹으면 안 공진당인지 뭔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내보내는데 결국은 가갖고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나라가 금방 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장기 한나라는 빨간 거, 초나라는 파란 거 아시죠? 거기에 항우와 유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근데 이 항우가 힘만 셌어. 유방은 외우기도 쉽잖아. 유방은 내가 그 비누 만들 때 용인시 처인구 유방리야. 유방리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거 왜 유방이냐면 그 동네가 유방 같아서 유방리예요. 동네가. 어쨌든 이 유방은 어쨌든 뭐 하여튼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장량과 한신이라는 이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계속 항우가 유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몰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에 딱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요. 이랬을 때 배수진을 치자. 내가 힘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우리 저 한나라 놈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결의를 하는데 딱 공격하려고 보니까 눈빛이 다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아니 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군사수로 우수하지만 안 되겠다. 한신이 건의를 해요. 유방한테. 하루 참자고. 그래서 바로 안 몰고 기다렸는데 이 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혹시 이따가 온 군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오라고. 너희들 초나라 노래를 아느냐? 안다고. 그 앞에서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끼를 품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면초가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자기 애첩이랑. 그래갖고 탄생된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한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라가 중국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한나라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이 부패를 하고 십상시, 이거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몇 년 전에 한관들 10명이 황제를 주물르는 거야. 심지어 영제라고 병약한 환자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건적이 있고 홍건적이 있어요. 황건적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기, 이제 위초고라고 조조, 유비, 손곤으로 하는 삼국시대 전에 들고 일어나는 건 황건적이야. 그 다음 명나라를 탄생시킨 건 홍건적이에요. 근데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동탁이 십상시도 쳐부수시고 황건적도 쳐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갖고 정권을 잡죠. 근데 이 동탁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탁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탁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초고, 장비, 관우, 여포, 아버지 동탁 죽이려고 그러는 여포, 이런 얘기를 여러분 쭉 중국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어쨌든 사실은 조조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해요. 유비가 굉장히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은 조조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마의가 통일의 시작을 하고 그 손자 사마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근데 이 사마진이 통일을 하고 이 나라를 잘 유지하다가 또 한 200~30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항상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나라가 망해요. 600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600년경에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다시 해요.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 수양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나라를 이제 다 통일하고 힘도 좀 남고 그러니까 어딜 쳐야 된다? 만주를 휘어잡고 있는 고구려를 쳐야 된다. 그래갖고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3번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을지문덕, 이 을주문덕한테 당해갖고 이 수나라는 40년을 못 가요. 근데 을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여진족 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토요특강 못 들었으면은 못하죠. 여진족은 사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여기 있는데 신의주에서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여진족하고 같이 산대요. 북한에서도 여진족은 따로 관리를 한대. 여진족이라고.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은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래서 싸웠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는 우리 말을 같이 쓰지는 않고 그 여진족 쪽, 만주족 언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만주족 사람들하고 한 6개월만 같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렇게 비슷한 말이 많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을지 문덕 장군 때문에 수나라는 그 40년밖에 못하고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이 기가 막힌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나라는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이 중국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 정세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만큼을 당나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반 이상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통일을 했어야 돼? 고구려가 통일하면은 완전히 이 동북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어쨌든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은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전차는 군인을 보면은 니네들 당나라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알록산 그 양귀비가 등장을 하죠. 현종. 그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시안, 이 현종이 시안은 아까 누구 진시황 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안에는 현종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온천이 나와. 기가 막히죠. 참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게 온천이 나오면 그냥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양귀비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똑똑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다 좋은 당나라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꼽히던 시절이에요. 이 문화가 꼽힌 시절이 몇 번 있는데 이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최고로 꼽힌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최고로 문화가 꼽힌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은 어쨌든 당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금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몽골 시대가 와요. 징기스칸한테 마지막으로 빼앗기면서 중국은 이제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졌죠. 몽골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고려 시대야. 고려 시대. 그래서 우리 뭐 충렬왕, 뭐 무슨 왕 이게 다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냐?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앞에 충자를 쓴 거예요. 네, 그 충자가 그 충자야. 다른 충자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만주족, 몽골족 부인 얻어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고려 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몽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 아니면 종 아니면 침략하거나 또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 침략해갖고 인지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원나라가 인구가 150만,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150만도 안 됐는데 2억 명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한 거, 인구를 늘리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끌려갔던 거죠. 어쨌건 이 원나라 끝에는 이제 주원장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서 명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요때는 홍건적이야. 홍건적. 그래갖고 명교, 무협지에 보면 여러분들 뭐 태평교, 명교, 무당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100년, 그러니까 이건 명교하고 백령교도하고 합쳐갖고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협지 읽어보면은 소림사, 무당, 태백산의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민속 종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속 종교하고 연결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문제는 명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도 왕주의를 한동안 못 받아요. 3년 동안. 너는 반란으로 돼갖고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대감, 상감, 대감이나 상감이나 한 끗 차이야. 근데 우리는 상감마마를 왕으로 하잖아요. 이 상감이라는 단어도 중국 사람들이 준 거예요. 명나라에서. 우리는 감히 황제라는 단어도 못 썼고 왕이라는 칭호도 누가 내려줘야 돼? 왕이라는 칭호도 명나라가 내려줘야 돼. 이 칭호도. 근데 이 명나라 시대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이제 막 거의 왕이 막 압록강 앞까지 도망을 가니까 이 명나라에서 이여성 장군을 보내갖고 오만을 보내갖고 전쟁을 하죠. 요거는 내가 예전에 강의 때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리얼하고 재미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명나라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고 일본까지 밀고 갔으면 명나라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양을 탈환하고부터 뭘 하느냐면은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을 명나라 군인들이 5만 명이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서 계속 본국이 군사 아주 잘 싸우는 애도 5만 명을 딱 빼냈으니까 계속 북쪽이 약해졌던 거야.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누구한테 나라를 뺏겼냐면 만주족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네. 청나라가 바로 되면서 우리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온 게 병자호란이잖아. 이건 왜란이고 저건 호란이잖아요. 네. 네. 병자호란. 이때부터는 청나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형님 나라로 해라. 우리는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 벌써 게임 끝났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놈 새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갖고 밀고 내려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역사학자들마다 인원수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남자는 거의 안 데려가고 그때도 15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은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갖고 항복해갖고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홍콩하고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고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 청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4,000년을 지금 25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나라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1800년 오면서 아편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요때는 막 제국주의가 막 나올 때 청나라는 누가 난리를 쳤느냐면 서태후가 48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태후는 또 남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황후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 게 뭐 있어. 그래갖고 청일전쟁은 또 여러분들 잘 알죠. 동학혁명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이게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7천 명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도 이거 우리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갖고 요건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다음의 일이지만은 하여튼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포가 좋았는데 포알이 없었던 거야. 배도 크고 이 서편제가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화원 만들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청나라는 1912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명을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별게 다 생겨요. 근데 결국은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의 마오쩌둥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요.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1949년에 결국은 마오쩌둥이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 1949년에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흘러왔죠. 근데 49년에 자기네들이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마오쩌둥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이라는 요게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린 공산주의고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 90만 명을 파견을 하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여기 옥수수하고 쌀가루만 딱 져서 총 한 자루 해갖고 밤에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예. 그 바람에 일사후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해야 돼. 도대체 중국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민족은 심성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뭐만 나오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이상한 놈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미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고 동맹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중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수출이 한 25%, 27%, 미국은 이제 17%, 18%, 16%까지 떨어져요. 그 대신 이제 베트남이 지금 12%, 11%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중국하고 가까운 거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우리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고 군사는 중국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예요. 군사는 미국한테 기대고 있고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고 있고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드 배치했죠? 미국이 배치했어. 그랬더니 중국이 감히 우리한테 미사일을 들이대고 이 방공망을 설치를 해? 니네들 롯데 장사 못해.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관광 나가는 거 다 막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 가수들 들어가는 거 다 막고 그 한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꼼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우리 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돼.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니네 안 돼. 우리 북한하고 우리는 작년부터 친하게 지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군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동차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야. 핸드폰도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막으니까. 롯데는 철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막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와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웠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근데 뭐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뭐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 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을 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떠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인대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꼬치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2번 닭 튀긴 건지 100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면이, 뭐, 검은 진이, 뭐, 하얀 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4년,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야.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열 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아유,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5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4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옷 만드는 사람,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는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 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시황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데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채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채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카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콜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뭐 티베트는 나중에 이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와요. 예.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요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아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이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뚝에다 징집 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 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그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 누워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4가지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지금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안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는 게 비일비재야.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삭,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운,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막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를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운무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 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만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하쳐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의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오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워갖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은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파는 건 아니고 여의도 2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가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0,000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천 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내가 다음 토요 특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은 신부님 토요 특강에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은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삶의 자세와 세계 정세를 읽는 법,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 달러 시대 수준의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신부님은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신부님의 소중한 강론에 이어서 중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삶의 지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현재의 중국 땅의 하나라가 건국되었지만, 하나라는 전설상의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중국 대륙의 최초의 국가로는 상나라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고대 중국 국가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황하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거대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상나라는 255년 동안 12명의 왕들이 청동기 시대의 전성기를 누리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상나라 시기에 거북이, 배딱지에 문자를 새긴 갑볼문이 만들어졌고, 이는 상나라가 가장 오래된 왕조라는 사실을 입증해줍니다. 기원전 1100년경 상나라의 마지막 주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상나라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상나라는 내부의 간신배들로 인해 파탄나고, 무왕이 목야대전에서 상나라를 격파하면서 주나라가 중원을 다스리게 됩니다. 주왕은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봉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왕은 영토를 71개국으로 분할해 제후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들이 자신이 배정받은 영역을 스스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건제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분열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후와 왕실 간의 혈연 관계가 약화되면서 제후들은 권력을 얻게 되었고, 주나라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중앙의 통제력이 사라지고 각지의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춘추시대에는 춘추오페라 불리는 5명의 통치자가 중원의 정체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춘추시대가 지나고 전국시대가 되면서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왕이라 자칭하고 주나라 왕실과 동등한 독립국으로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중국의 패권을 놓고 다툰 7개의 강대국, 전국 칠흥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룩했습니다. 진시황제는 다양한 문화와 종족이 뒤섞인 중국을 통합하기 위해 문자, 화폐, 기리와 무게의 기준 등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학자 약 460명을 생매장하고 서적들을 불태우는 분서갱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해 만리장성을 쌓고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이러한 급격한 통일 정책과 과중한 노동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고 진시황이 사망하자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진나라는 초나라의 항우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멸망했습니다. 항우와 유방은 5년간의 초안전쟁을 벌였고 유방이 승리하면서 한나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나라는 오늘날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중국의 한족 또한 한나라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라 시기에는 흉노족의 위협이 컸고 한무제가 흉노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흉노족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한무제는 서역과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월지국과 동맹을 맺어 흉노를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가 죽고 여러 황제를 거치면서 한나라는 권력 투쟁이 빈번해졌습니다. 왕망은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하였으나 여러 개혁 정책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흉노족의 침입까지 겹치면서 신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옛 왕실 혈통인 유수가 한나라를 재건하여 후한시대를 엽니다. 한나라가 지속되다가 중간에 왕망이 반란을 일으켜 잠시 신나라가 세워졌으나 다시 한나라가 재건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나라는 전환과 후한으로 나뉩니다. 유수는 신나라의 제도를 폐지하고 한나라의 기존 제도를 이어가며 세금을 낮추고 서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나라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씨 가문에는 후계자를 이을 아들이 부족해졌고 대부분이 40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너무 어렸습니다. 실제로 후한의 상제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황제가 되었고 충제는 겨우 2살 때, 질제는 8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제가 너무 어려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황제의 어머니인 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고 정권은 자연스레 외척에게 넘어갔습니다. 황제는 힘을 잃고 외척에게 휘둘리게 되었고 반대로 어린 황제는 외척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환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관들이 정권을 잡고 조정을 농락하게 되었고 이들을 십상시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외척과 환관 세력의 권력 다툼으로 한나라의 정치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에서 이들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기에 지방의 호족들이 독립적으로 토벌에 나섰습니다.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은 점점 커졌고 농민의 난을 진압한 후에도 군벌들은 해산하지 않고 힘을 키워갔습니다. 군벌들의 힘은 왕조를 넘어서 천하를 놓고 대립하게 되었고 한나라는 분열되어 위, 촉, 오의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삼국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조, 유비, 손권이 각축을 벌였지만 최후의 승리는 셋 모두 아니었습니다. 총나라는 위나라에 멸망했고 위나라에서 사마염이 일어나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삼국시대는 60년 만에 막을 내리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25년 동안 잠깐의 평화를 누린 후 8명의 왕들이 서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내전을 벌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들은 흉노와 같은 이민족을 용병으로 사용하며 군대를 키웠고 이민족의 입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팔왕의 난으로 혼란해진 틈을 타 북방의 5 유목민족이 침략하면서 진나라는 남쪽으로 밀려났고 이를 동진이라 부릅니다. 이민족 침략 이전의 진나라는 서진이라 부릅니다. 중국 북쪽에서는 오호랑캐가 16대국을 세우고 13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를 5호 16국 시대라 합니다. 시간이 흘러 439년 부비가 16국을 통일하고 남북이 대치하는 남북조 시대가 열립니다. 남북조 시대는 약 270년 동안 지속되며 중국은 오랫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조의 양견이 정권을 탈취하고 수나라를 건국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양견의 수나라는 무력으로 중국을 재통일하며 약 350년에 걸친 대분열 시대를 종식시킵니다. 양견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행정을 간소화하며 세금과 노동을 줄여주는 등 개혁을 통해 태평성대를 이룩합니다. 수문제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귀족들의 세력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제도를 도입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인을 뽑아 귀족 세습을 막으려 했죠. 사회가 점차 안정되자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수양제가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양제는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과 사치를 우선시했으며 귀족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반면 대규모 토목공사와 수탈로 백성들의 삶은 고단해졌습니다. 대운하를 건설하며
운하를 따라 40개의 궁궐을 짓기도 했습니다. 수양제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멸망의 결정타가 된 고구려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요동과 한강 이북을 점령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양제는 이들을 꺾고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모아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했으나 요동성 전투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등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그의 야망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수양제는 연이어 3-4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고구려의 강한 정신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약 40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수문제는 성군으로 남았지만 수양제는 최악의 폭군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수나라를 멸망시킨 이연은 당나라를 건국합니다. 당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도자기 문화가 정점을 찍었고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목판 인쇄의 발달 등 수많은 기술적 혁신도 당나라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713년부터는 뛰어난 군주당 현종이 등장하면서 약 28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나라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며느리 양옥환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환락의 생활에 빠졌습니다. 양귀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물과 권력을 넘겨주면서 이인보가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인보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746년의 과거 응시자들을 전원 탈락시키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는 불만으로 가득 찼고 8세기에 들어서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 안사의 난과 뒤은,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반란 때문에 당나라 말기에는 도적과 강도들이 대규모로 활개치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당나라는 지배력을 잃고 무너져 5대 10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5개의 왕조와 10개의 지방 정권으로 나뉘어 흥망을 거듭한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각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상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왕을 자칭하며 다투는 가운데 조광윤이 송나라를 통일하면서 60년간의 혼란은 끝이 납니다. 송나라는 전국을 활개치던 절도사 군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치주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무력보다는 시험을 통해 똑똑한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무인보다 문인을 많이 뽑다 보니 외부 침략이 있을 때 군사 지휘관이 부족해졌습니다. 군인 억압은 국방력 약화라는 허점을 가져왔고 결국 주변 이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송나라는 거란족과 여진족의 공격을 받아 남송으로 옮기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 시기에 징기즈칸과 그의 군대가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징기즈칸은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으로 군대를 지휘하며 몽골 제국은 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영토를 점령해 세계 정복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징기즈칸의 후손 쿠빌라이 칸은 남쪽으로 진출해 남송을 멸망시키며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민족이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쿠빌라이 칸은 중국과 몽골 지역을 원이라 부르고 일본, 대월, 참파를 원정하며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왕의 호칭도 중국식으로 고쳐 세조라 했습니다. 원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중국의 통치 기술과 여러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몽골 쪽의 특유의 제도와 전통적인 풍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몽골 제일주의 원칙을 지켜 한족을 차별했습니다. 정치와 군사의 중요한 자리는 몽골인이 차지했고 남송의 한족은 엄격한 민족 차별 정책으로 심한 억압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나라 말기에 비참한 삶을 살던 한족들의 반란이 잦아졌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40년 넘게 지속되며 원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홍건적 출신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고 쫓겨난 원나라 황족들은 복원왕조를 세워 왕조를 지속했습니다. 주원장은 황제 자리에 올라 북방민족의 잔재를 제거하고 중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북방민족 특유의 변발을 금지하고 사회적, 문화적 정비를 통해 역량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협이 되는 인물이라면 건국의 공신과 수많은 신료들을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관용은 없었고 엄벌주의를 내세워 약 10만 명의 측근들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벌주의 속에서도 명나라는 거대한 운하와 수로를 건설하여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은 발달하고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후기에는 인구가 2억 명에 달했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의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하자 사회가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1628년에는 가뭄과 기근, 그리고 한파가 지속되었고 1635년에는 메뚜기 떼가 대규모로 출현했으며 1637년에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덮쳐 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가가 7배 이상 뛰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자원이 고갈되자 도적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명나라의 사회질서 붕괴와 재정 파탄은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고 1644년 농민 출신 이자성이 수도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자살하면서 명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자성은 명나라를 멸망시켰지만 명나라를 잇는 신앙조를 세운 것은 변방의 만주족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의 분열 정책으로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고 하등 민족으로 취급받던 만주족은 명나라가 흔들리는 동안 대제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누르하치의 지휘 아래 만주족은 명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를 이은 후대왕은 명나라의 멸망을 틈타 중국을 침입해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만주족, 한족, 몽골족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출범하며 한족은 다시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지배층인 만주족과 피지배층인 한족으로 구성되었으며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실시해 사회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한족 문화를 존중하는 한편 변발과 호복 등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했습니다. 청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인구는 4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청나라에서는 아편이 하층민들 사이에서 유행했고 아편 중독자가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청나라는 아편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편 수출을 금지했지만 엄청난 양의 아편을 팔던 영국은 이에 반발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이 벌어졌고 영국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후 일본과의 청일 전쟁에서도 패배하면서 자신을 세계 중심이라 생각했던 청나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나라 내부에서는 조국을 다시 살리고 서양을 물리치자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지만 유럽 열강은 무력으로 베이징을 함락시켰습니다. 청나라는 국력이 쇠퇴하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아편을 막지 못해 국가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을 주도할 인물인 순원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 생활 고통이 가중되자 중국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순원의 동맹회를 중심으로 한 우창봉기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명은 중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수립한 사건이자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황제가 사라지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1912년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에는 중화민국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이 벌어졌습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고 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자리 잡은 중국 본토에는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현재의 중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 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